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와 오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지만 일부에선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여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과 경실련,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김 의원을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습니다.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어젯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서 검찰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불투명한 재테크 의혹에서 시작돼 80년대생 청년 정치인의 위선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의혹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금 추천 어떻게 됩니까?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한 겁니다.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는다던 가난한 청년 정치인의 이런 기대에 어긋난 민낯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소실을 팔렸다. 그것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어제 김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지만 그 해명이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난해 2월 최대 6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애초 기자회견이 예고됐었는데 입장문 발표로 대신했고요. 이 요지는 제기된 의혹은 모두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며 암호화폐 투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 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김 의원의 해명이 과거 재산 신고 내용과 충돌한다는 점, 또 위믹스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해명이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런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남국 의원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명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김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을 가지고 얼마? 이제 6억이고요. 예. 네, 그래서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 산 겁니다. 본인 요즘 전세 자금 빼가서 어디 살았어요 그러면? 안산에서 이사해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월세.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점들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들어있던 예금 9억 원의 미스테리,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어제 김남국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서 2021년 1월 13일 갖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9억 8,574만 원에 팔았고 그해 2월 9일, 11일, 12일 이렇게 3일 동안 총 10억 원을 이 A 거래소와 연계된 K뱅크 계좌로 보내서 가상화폐 투자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 1천만 원 수준이라는 게 이제 김남국 의원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이러한 해명이 과거 재산 신고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2021년 신고한 2020년 말 기준 김 의원 재산 내역을 보면 LG 디스플레이 주식 9억 4,002만 원어치, 예금은 1억 4,769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신고한 2021년 말 기준 재산 내역에는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농협은행 계좌 등의 예금은 11억 1,581만 원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김 의원은 이 예금 증가 이유를 보유 주식 매도 대금과 국회의원 급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은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금 약 9억 원을 이제 K뱅크 계좌로 보내서 가상화폐 투자에 썼다, 이렇게 밝혔는데 늘어난 농협 예금 9억 6천만 원, 더구나 보유 주식 매도 대금이라고 설명한 그 돈은 어디서 난 거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하다 매각한 주식은 이 코인 투자에 쓰였다는 LG 디스플레이 56,675주가 전부고 이게 이제 당시 가액으로 9억에서 10억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뭐 코인 투자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세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니까 이 불어난 예금 9억 6천만 원을 설명하기에는 분명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그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요. 이거는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면서 이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요. 어제 자신의 SNS에 국회 공보를 통해 김 의원 신고 재산 내역을 확인을 했더니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김 의원 주장처럼 LG 디스플레이 주식 9억 4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상한 건 1년 뒤 2022년 재산 신고에는 김 의원 예금도 1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9억 원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러면서 김 의원이 2021년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대금 그 9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것은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으로 민주당의 금융통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 의원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앞뒤를 맞추는 게 필요하죠. 사실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이 감소하고 예금이 늘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다면 예금이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감소할 때 얼마짜리를 언제 샀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바로 거기서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죠. 저 부분에 대한 해명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용우 의원의 지적은요, 굳이 금융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상식선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어떻게 또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먼저 어제 오후에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코인 투자 문제를 지적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국민의힘 대변인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바보인가 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주식 매도금 9억 원의 의문을 제기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을 콕 집어서 수차례 공개 비공개적으로 똑똑하다고 칭찬까지 해줬었는데 이 정도 산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냐고 반박하면서 이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포기하지요 라면서 초등학교 산수책 펼쳐볼 것, 공직자 재산 신고 방법 확인할 것이라고 요구사항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장 최고위원은 울지 말고 천천히 대답하라면서 주식 매도 대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도 늘어난 예금 출처와 위믹스를 구입한 시기, 자금, 또 매도 시기와 매도 후 수익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이 늘어난 예금 9억 6천만 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니까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동아일보의 질의에는 돈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며 돈이 여러 차례 오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JTBC에는 늘어난 자산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이익 규모로 보면 될 듯하다면서 총이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이 8, 9억 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해서 예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김 의원의 해명이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현금화 여부, 바로 그것과 관련한 주장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의원이 그간 이 가상화폐는 거의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를 현금화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대선 전후인 지난해 1월에서 3월 ATM으로 인출한 현금이 총 440만 원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2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무렵 약 8억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으로 이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김 의원의 해명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실명제 직전에 예. 현금 인출한 적이 있어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몇 번에 걸쳐서? 한 4차례에 걸쳐서 인출한 것 같습니다. 440만 원? 네. 용도는 이제 매달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인데요. 부모님 용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체입니다, 사실은. 이체? 그래서 인출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 실명 인증이 된 제 지갑 주소로 이체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 계좌이고요.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체한 적 있습니까? 없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쓴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화는 안 하고 이체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해명이 달라지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팩트가 하나의 사실이면 해명이 일관돼야 되는데 네. 지금 반복적으로 해명이 계속 달라지니까 국민적 비판을 받는 거고 샀으면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현금은 증가됐고 네네. 본인은 샀다고 하는 그거를 이차했는데 8억으로 전세 보증금을 줬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조금 보신 이 김 의원의 해명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바로 문제의 위믹스, 이 가상화폐의 취득 경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산가도 아닌 김 의원이 어떻게 재산의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어제 김 의원의 입장문에는요, 실제 위믹스 코인을 구매한 이력 등은 담겨 있지를 않았습니다. 언론 의혹 보도의 이제 시작이 바로 이 위믹스 코인이었는데 정작 해명문이라면서 이 부분을 이제 빼놓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또 증폭이 된 겁니다. 네, 2021년 2월 9일에는 3억 원, 11일에는 2억 원, 12일에는 5억 원을 각각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로 송금한 내역까지만 공개가 됐고 실제로 이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구매한 이력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내부자 정보 이용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가상화폐에 9천만 원도 아닌 9억 원을 넣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러면서 아무래도 내부자 정보 이용 또는 부정 아니 방법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덕적 파탄만이 아닙니다. 자금 출처 의혹과 내부자 거래 가능성, 입법 과정의 이해 충돌 등 실정법 위반의 혐의도 있습니다. 매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20고개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프레드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김치 코인 한 종목에 수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일입니까? 특히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코인은 시가총액 규모가 전 세계 200위권 밖에 위치한 마이너 코인입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 어제 오늘 잇따라서 자신의 이 코인 보유 그다음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키운 셈이 됐다, 이런 지적 여야 내부 모두로부터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평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좀 본인 오락가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좀 편을 들어줄 수 없을 만큼 명확하지가 않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김남국 의원이 왜 그랬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관계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어떤 뭐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과연 고위공직자라서 국민 눈높이에 맞았는지 일단 그걸 고민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선행하는 게 먼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게 과연 눈높이에 맞나? 라는 걸 고민하고 사과를 먼저 던졌으면 물론 해명이 좀 오락가락 하더라도 그 태도는 그렇게 좀 나쁘지 않게 봤을 건데 그게 좀 선행되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가상화폐를 투자하면서 위믹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되는데 다른 것을 공개하고 그거를 숨겨놓다 보니 그냥 불필요한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부자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 뭐 이게 어떤 경위로 됐냐. 그리고 위믹스라는 게 이게 좀 불안한 자산인데 여기에 어떻게 많은 돈을 투자하냐. 이런 계속해서 의혹만 커지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께서 이런 부분들이 유화를 막론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지켜보니까 명확하게 그냥 그 가상계좌에 대한 지갑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명확하게 법적으로는 그 큰 책임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의 정치 어떤 뭐 행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지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동시에 갖춘 불세출의 투자의 신이거나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해충돌 여부가 있는 그런 혐의를 받는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후자의 무게를 좀 더 둡니다. 그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어떤 뭐 의정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저는 오히려 후자의 무게를 두게 되는데 이런 비판을 안 받으려면 그냥 국민의힘이 다 바보 같다 이야기하지 말고 모두를 바보라고 하기 전에 본인의 해명이 바보 같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본인께서 좀 뭐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비판이 그러면 거래 내역들 투명하게 다 자료로서 공개하면 됩니다. 말이 길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 스스로에 대해서 떳떳하고 억울하다면 자료를 공개하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 역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가능성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아니고 변동성이 큰 제3의 코인에 전 재산 대부분을 투자할 결심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상거래로 파악해 검찰에 넘긴 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거래 신고는요, 이제 처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제 했고요. 이를 접수한 분석원도 이상한 거래라고 인정을 해서 검찰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지금 거래소, 그다음에 분석원 모두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상 거래로 신고가 된다는 건 거래가 좀 수상하다. 예를 들어서 이 큰 금액이 아니어도 같은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되는 식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면 거래소나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엔 위믹스 80여만 개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달 동안 나누어서 인출했어도 이상 거래로 잡힐 수밖에 없는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고되더라도 전부 수사기관에 넘어가진 않는다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이 먼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검찰과 국세청 등에 정보를 넘기는데요. 때문에 김 의원의 거래에 뭔가 수상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기관에 통보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김 의원의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금융정보분석원이 보통 이제 현금 거래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다 거래 내역을 보고 야, 이 거래 좀 이상한 거래다. 자금 세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왜 김남국 의원의 계좌에 대해서 이상 거래로 탐지했을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이런 의혹들 모두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의혹에 본인의 정치 생명과 전 재산까지 걸겠다고 말을 한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타인 명의의 계좌 사용 가능성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는 재차 이 21억 원에 가까운 자신의 전 재산을 걸겠다며 위믹스에 투자한 배경은 발행회사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하지만 자신은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했다고 했고 투자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돈을 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다시 한번 검찰을 겨냥해 정치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약간 김남국 의원 얼마 전에도 이번 의혹이 터져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다시 라디오에 나와서 이게 이제 검찰 그다음에 특정 언론사를 지목을 하면서 이 수사의 어떤 정치적 기획 가능성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패널들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뭐 김남국 의원이 그런 부분은 지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뭐 가상화폐 60억 뭐 듣기에는 대단히 민주당이 민주당 진보 진영은 어떤 도덕성이 가장 큰 가치로 여겼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흠집내기 위해서 검찰이 별건 수사나 표수사를 한 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김남국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설사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더더욱 신중하게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게끔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를 해줬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해명 자체가 명확하게 못 들어가니까 설령 김남국 의원이 주장하는 검찰의 의도대로 빠져들어간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이주장을 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계좌 부분이라든지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달라는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이걸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하기에는 검찰이 뭐 김남국 의원을 소환을 한번 했나요? 아니면 뭐 압수수색을 했나요? 뭐 그 어떤 액션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말씀대로 FIU에서 이미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뭐 타이밍을 논의하고 그건 다 본질에서 비껴난 얘기고 김남국 의원의 말씀처럼 이것이 철저하게 정치 수사라고 한다 그러면 검찰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깨끗한 자료를 제출하면 검찰이 완전히 말 그대로 공색해지는 것이거든요. 정치 수사라는 말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기회를 왜 반전시키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치수라고 생각될수록 본인의 해명이 깔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거고 야당 내에서도 서로 비판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검찰 탓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야당이 이런 정치적 어떤 레토릭으로서 계속 야당 탄압, 뭐 정치 수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그 어떤 국민도 이것을 정치 수사라고 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남국 의원 거액의 이제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들으신 대로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 만큼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매서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하태경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모두 공개하고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 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꿨다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냐고 김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성우 원내 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의원과를 찾아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이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게 사유입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될 것이라며 거래 명세 중 유리한 일부만 공개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인과 주식 거래 내역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오늘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위선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태규 의원은 일어탁수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한 마리의 물고기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과 이태규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투자를 했고 어떠한 돈으로 그것을 투자를 했는지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죠. 좀 불투명한 그 자금 출처 그리고 또 수상한 거래 흐름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김남국 의원을 이번에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정신 상태가 썩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모든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투자 및 보유 실태를 자진 신고 방식으로 조사해서 공개하고 재산 등록 사항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제 정의당에서도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요. 이른바 이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앞장서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김남국 의원이 이 거액의 코인을 거래한 의혹에 대해서 김 의원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운운하는 것은 법을 비윤리의 핑계로 쓰는 말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 김남국 의원이 짠돌이인지는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면서 김 의원은 본인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성찰을 하고 자신의 거취를 밝혀야 한다면서 거취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정의당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의원 개인이 짠돌이인지는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은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도 나왔는데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그러니까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서 김 의원의 해명 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해 이 공직윤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 저희 TV조선과 인터뷰한 경실련 측 목소리 들어보시죠. 의정 활동을 할 시간에 공인이 투기 종목에 투자를 해서 60억대 재산까지 불렸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이 서민민생대책위는 오늘 김남국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건요.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김 의원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 후에도 이 코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도 개인에게만 대응을 맡겨뒀다 정작 당 차원의 진상조사 등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김남국 의원이 법적 책임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금융 전문가인 이용우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을 향해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꼬집었고요. 최근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박홍근 의원 역시 김 의원이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에서 이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보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무슨 일이야. 그러려면 그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이 코인 투자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뭐 좀 질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좀 겸손하게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 사과할 건 사과를 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당 안에서도 가장 거센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곳 아무래도 비명계겠죠. 네,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일원으로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비명계에서는 친명계의 리스크가 또다시 당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오늘 SNS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 큰 문제는 김 의원이 입장문을 내면서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사과는커녕 유감을 표명하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비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코인 투자를 한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했고 그럴 거면 정치인을 하지 말고 그쪽 사업에 뛰어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비명계 조홍천 의원 역시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입이 10개라도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과 조홍천 의원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주식 투자나 또는 코인 투자를 해서 60억을 보유했었다. 이러면 국민들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코인을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하지 말고 그쪽 사업에 뛰어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은 그동안에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도덕성을 많이 내세워왔고 그걸 선거 때 득표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배 이상의 그런 타격을 감수를 해야 되죠. 이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 하는데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그 뭐 입이 10개라도 뭐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친명계 일각에서는요, 여전히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 의원은 검소한 정치인이다. 바로 이겁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이 친명 강성파로 분류되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실제로 매우 검소하게 생활한다. 이 검소하게 사는 것이 죄가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어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도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불법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그의 금융 정보가 새나간 것이 불법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섰고요. 이 언론들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들을 보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김 의원에게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라고 조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이 김건희 여사처럼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장경태 최고위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이 없어 보여요. 김남국 의원이 김건희 여사 같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비판의 지점은 이렇게 부자가 후원금 구걸하고 서민 코스프레 한 거 아니냐. 정주영 회장 왜 이렇게 돈 많으면서 짠돌이처럼 저렇게 하지? 뭐 옷도 같은 옷 계속 입고 다니고.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트더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 3,600원짜리 3,800원으로 이제 올랐죠. 그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둘러싸고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범야권인 정의당 그리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들으신 대로 이제 일부 친명계 강경파는 두둔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바로 그 2030 세대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세대가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기감이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심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시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코인에 투자를 해서 실패한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또 너무 과대 해석하신 것 같고 지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부족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면 당내에서 비판도 많지만 또 편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동료 의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좀 그 시각대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께서 문제를 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본인이 욕을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은 오해를 해요. 그러면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그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다시 지금 좀 늦었지만 사과하시고 국민들은 죄송하다. 좀 처신이 잘못된 것 같다. 두 번째는 위믹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거래했고 자금이 어떻게 됐고 언제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걸 분명히 밝혀버리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논박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체를 통해서 물론 김남국 의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고위공직자의 어떤 국민의 눈높이를 높이려면 공직자윤리법을 개선하는 제도적 개선하는 시점으로 삼자라는 측면에서 김남국 의원이 본인 걸 다 공개하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인을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치인이 부자인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건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코인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여지가 많다라는 점을 계속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장경태 의원의 말이나 정청래 의원의 말은 전혀 논점을 비껴나간 얘기거든요. 게다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주영 회장의 예를 드는데 정주영 회장이 본인의 검소함을 바탕으로 현대차의 마케팅으로 썼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검소함과 청렴함을 바탕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쌓아갖고 동시에 후원금도 많이 모집했던 말하자면 정치적 이익들을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직접적인 그 어떤 청렴 코스프레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 전혀 다르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보 접근성이 있는 가운데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범죄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밝혀줘야 되는 것이지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김남국 의원 그냥 같은 편이니까 옹호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리스크입니다.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돈봉투 살포 의혹인데요. 어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2차례 영장을 청구한 끝에 강전감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네,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전 감사는 어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요.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강 전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된 이후에 보강 수사를 거쳐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강 전 감사의 신병을 확보한 건데요. 앞서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후 기자들과 만났던 강래구 전 감사의 목소리 들어보고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 다시 나서며 강 전 검사가 했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재명 불어주세요. 돈봉투 전달 주도한 혐의 지원하게. 영장 재청구됐는데 입장 혹시 있으실까요? 증거인멸 정황 포착됐다던데 어떠신가요? 판사님께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먹사연 PC 포맷 과정에도 관여를 하셨나요? 돈봉투 의혹은 부인하시는 거예요?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1차로 청구한 영장은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는데요. 어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러면서 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보강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검찰은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공범 조사 등을 통해서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이 18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면서 강 전 감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보강됐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은 강 전 감사와 공범들이 검찰 수사를 전후로 말을 맞추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강 전 감사 측은 앞서 공개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통화 녹취록 속 발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강 전 감사가 돈봉투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고 증거인멸 시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걸로 전해졌고요. 강 전 감사도 직접적인 발언 기회를 얻어서 법정에서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앞서 공개돼 파장이 일었던 강래구 전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 음성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그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강 전 감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 휴대전화가요, 이른바 깡통 상태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 주장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JTBC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집을 압수수색할 때 오지 않았던 강래구 전 감사가 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 이른바 깡통 상태로 만든 후에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앞서 검찰에 이제 통화 기록 그리고 연락처 등을 지운 깡통폰을 제출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강래구 전 감사가 이 1차 구속영장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격 구속이 되면서 이 송 전 대표 역시 검찰에 낸 깡통폰이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앞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불리고 있는 먹사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도
강정감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관련해서 강정감사가 이 먹사형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난 2일이죠. 이 검찰청 출석을 시독한 후에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는 방어권이 있다면서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오히려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당시 나온 송 전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먹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런 문제는 다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앞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공개된 이 녹취 파일의 출처를 검찰로 지목을 하고 또 관련 수사팀, 검사 등을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됐다고 합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강내구 전 감사가 있죠. 검찰의 두 번째 시도 만에 전격적으로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그런 셈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앞으로 수사의 칼날이 결국은 송 전 대표를 향할 텐데 이 송 전 대표의 구속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 여기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이제 재청구를 해서 발부가 되긴 했지만 이제 검찰 자체에서 강내구 전 감사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아마 그게 저번에 기각됐을 때는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건 증거인멸로 보기 힘들다. 뭐 소명도 검찰이 잘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이 어떤 다른 것들을 뭐 PC를 포맷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강내구 씨가 관련자들과 전화 통화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보강해서 이번에 재청구에서 발부가 됐는데 저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부분을 여기하고 연관시키는 건 아직은 무리수다. 그러니까 강내구 전 감사 이후에는 뭐 전 보좌관도 있고요. 관련된 의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당 기간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 돼야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먹사연이라는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연구소 부분도 좀 억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그리고 휴대폰을 뭐 깡통으로 냈다. 근데 대부분 검찰도 그렇고요. 관직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요. 6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꿉니다. 그리고 선거가 한번 끝나고 나면요. 깨끗한 걸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은 제2의 자아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찝찝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지금 고문들도 다 그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라서 이거를 검찰이 그냥 증거인멸로 보려면 볼 수 있지만 이런 일반적 추세.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발사주 의혹할 때도 손준성 검사, 김웅 전 지금 의원이죠. 김웅 의원 자체도요. 보도 나가자마자 뭐 대검 PC 다 포맷하고요. 핸드폰 다 새 걸로 교체하듯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구속의 사유로까지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속이라는 것은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으면 응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랑 조금 달라진 상황들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핸드폰을 깡통으로 만들어놨다. 물론 뭐 정치인들이 한 번씩 포맷도 하고 뭐 그 핸드폰도 바꾸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공교롭게 송영길 전 대표와 이 강내구 씨가 동시에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했다라는 것은 모종의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전후 사정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기각이 됐고 이번에는 구속이 된 거라고 보는데 처음에 이제 기각이 됐을 당시에도 증거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풀어준 것은 아니거든요. 증거가 오히려 차고 넘치고 이걸 이제 인멸할 어떤 시도가 지금 당장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저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보는데 이제 실제로 좀 그런 염려들이 생겨서 이번에 좀 아마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다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지금 악재가 겹치면서 이 당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소속이자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사직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지사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돈 봉투도 그렇고 이 코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그 사직생의 각오로 이거를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 입장에서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사실 규명을 하고 당사자와 당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데 거의 뭐 재창당 수준의 각오로 이것을 임하지 않으면 저는 그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그 사실 규명을 하고 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 자료라든지 해명 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죠. 당의 도덕성과 직결된 협악제로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 오늘 이제 자신의 고향이죠. 또 보수의 심장으로도 불리는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 지역을 방문을 하는데요. 역시 당의 위기를 의식한 일종의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TK 지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지역 방문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주자이기도 했던 홍 시장과의 만남을 갖는 게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잇따라 만나면서 선굵은 만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그 당직 인사에도 지금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친명계 핵심인 김용진 의원을 내정한 건데요. 이 대표의 측근이자 또 대장동옥의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실장의 후임 인선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 대장동 의혹으로 공석이 된 정진상 전 실장의 후임으로 김영진 의원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이 정무조정실장은 통상 현역 의원이 맡는 경우가 흔치 않은 만큼 이번 인선이 이례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명계가 뭉치는 데 성공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핵심 측근 7인의 일원인 이 김영진 의원이 정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은 비명계를 견제하기 위한 이 친명 일색 지도부의 재편이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김영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 TK 지역을 찾아서 홍준표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를 잇따라 만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요청한 겁니까? 서로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김 의원이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이번에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또 예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국힘의 홍준표 시장이든 누구든 지역 현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크거든요. 여야 협치의 작은 축소판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2015년, 16년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또 국정의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지혜들을 얻기 위해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패널들께서 김남국 의원이 왜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하지 않느냐 이런 좀 지적을 해줬는데 김 의원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소개해드리면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자세히 소명했지만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내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를 했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 증여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다.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했고 당분간은 당해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어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던 김재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5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듣고 질의도 했지만 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요. 관련해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할 게 있어서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황정근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두 분 최고위원 소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본인들의 입장을 소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지 않으면 그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어떤 그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는 들으신 것처럼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 두 최고위원한테 자진 사퇴 등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 거취 결정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어제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해 내년 총선 공천 가능성이 봉쇄되는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를 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 도출이 미뤄졌죠. 이를 두고 일각에서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 사퇴의 마지막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황 위원장 역시 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할 경우 그 결정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 사유에 반영이 되냐라는 질문에 만약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최고위원은 모두 자진 사퇴 가능성 여전히 부정하고 있죠. 네, 어제 윤리에 출석한 두 최고위원은 2시간 가까이 소명 절차를 거치면서 반성한다고 몸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진 사퇴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윤리 소명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자진 사퇴 요구를 어느 누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고요. 태 최고위원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자진 사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각각 모습 보시겠습니다.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적이 없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 근데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간접적으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결단만 있으면 좀 징계 수위에 경감이 있을 가능성을 이제 정치적 해법이라는 표현으로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그건 위원장께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 통보받은 바도 없고 지금으로는 뭐 자진 사퇴 결단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는 어떤 변수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변화가 있으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네, 보신 것처럼 이 두 최고위원 모두 자진 사퇴 가능성을 닫아두고 있는 모습이어서 내일 열릴 윤리위 추가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여론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서 이 징계 결정 이후의 파장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처럼 윤리위가 징계 수위 결정을 이제 보류를 하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또 이걸 두고서 다양한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설명드린 대로 이 두 최고위원에게 명예로운 사퇴의 길을 열어준 거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지금도 늦었다면서 비판적인 평가도 나왔는데요. 하태경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 명분상으로는 뭐 추가 그 사실관계 좀 확인할 게 있다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두 최고위원에게 좀 명예로운 사퇴 이런 길을 좀 열어주려고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징계 기간에 따라서 출마의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출마 안 할 거냐, 못 할 거냐, 아니면 최고위원직을 내놓으면서 출마기를 열어둘 거냐, 이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하라. 뭐 이런 좀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내렸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도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사실은 저는 징계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징계 여부보다도 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이렇게 낮아진다는 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처음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분위기가 업됐을 때 그걸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도 당대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연속으로 처음에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면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윤리위가 이제 어떤 수위의 징계를 결정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다수의 관측으로는 어쨌든 최고위원 2명이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 이 부분이 지금 크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전당대회에서 직선 최고위원이 5명 있는데 그중에 2명이나 지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도부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또 있습니다. 네,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할 경우에 징계 기간 동안 김기현 지도부는 사고로 인한 공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에게 지도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공백은 아니다. 잠시 결원이 되는 경우는 있다면서 다른 지도부는 다 투명 인간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모습 보고 오시죠. 두 최고위원 만나서 자진 사퇴를 좀 설득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대표님?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이 없어서. 네네. 근데 이제 중징계,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 나오면은 지도부 공백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대표님께서 뭐 두 분을 만나시거나 설득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도부 공백은 아니죠. 일부 잠시 결혼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백이라 어떻게 그 공백이죠? 그러면 그 최고위원 두 분. 그럼 다른 지도부는 다 그럼 투명 인간일까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2명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이제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서 아까 저희 기자들이 전해드린 대로 결국 자진 사퇴 같은 그런 어떤 정치적 결심에 그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가능성은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미뤄진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그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정치의 중심에 서면서 이런저런 구설이 굉장히 많았던 기관이고, 만약에 이번에도 성급한 논리, 그러니까 성급하게 뭔가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막 여론에 휩싸여서 징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내 사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훼손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럼요. 거죠. 네,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들이 첫 번째로 이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미루게 된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어떤 당내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하나 좀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대개는 한 1년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태영호 최고와 김재원 최고의 출마가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적어도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어떤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도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 정지가 되느니 차라리 좀 명예롭게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차기 총선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아마 윤리위원회가 생각했던 어떤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당밖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죠. 근데 이제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또 이게 2명이 비워버리면 지도부가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 집권 여당으로서 출범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이거 뭐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른바 이제 지도부 리스크죠. 그래서 지도부 리스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고민이 될 건데, 저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는 좀 그들에게 김재원, 태영호 의원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 시간을 저는 곧 이렇게 던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딜을 하는 시간이지 않냐. 자진 사퇴를 공고하고 그 안에 본인들이 결정을 하면 징계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까지는 막지 않겠다.
나는 정도의 어떤 딜하는 기간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그거를 좀 곱지 않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눈에 띄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친윤계 공부 모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 국민공감이라는 모임인데요. 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동안 주요 부처 장관들이 강사로 주로 초빙이 돼서 정부 핵심 정책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게 이제 당정 소통 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임에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강연자로 초대가 된 겁니다.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주로 장관들을 초청을 해서 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공부는 했는데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야당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어보자고 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의 말처럼 유 전 총장, 민주당 출신의 원로 정치인이죠. 그동안 방송 등에 출연을 해서 이 여야 가리지 않고 또 두루두루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유 전 총장은 쓴소리를 내뱉었는데요. 특히 여야 관계가 현재와 같이 극단으로 치달은 원인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꼽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국회의원 초선 비율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나라는 없지 않냐면서 훌륭한 사람들을 모셨는데 왜 4년만 지나면 몹쓸 사람이 되는 것이냐, 참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우리나라처럼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의원 교체율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다 모셔다 놓고 왜 4년 지나면은 몹쓸 사람이 돼버리냐, 이게 국민들 인식 속에서 참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또 당대표가 되셔서 그 선거에 패배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가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면서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또 여기서 어떻게? 아니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형사 피의자라도 만났어야죠. 앞서도 설명드린 대로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별도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신 대통령실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안보와 공정, 국익, 미래, 그리고 국격 등을 주제로 제작한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를 지키기 위한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 국정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며 도어 스태핑도 신년 회견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취임 1년을 앞두고서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특히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과를 생중계되는 가운데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년 성과와 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13분 분량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게 하겠다는 취지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외교 안보 분야를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면서 세일즈 외교, 한일 관계 개선,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 공조 등을 성과로 꼽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됩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영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박원순 다큐 논란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이제 다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또 2차 가해 논란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오는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공개된 영화 예고편에서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이 측근들의 인터뷰가 다수 담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먼저 문제가 된 예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장의 사망 자체를 하나의 유죄의 인정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반론을 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박 시장 휴대폰을 무조건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무리한 주장인 것 같아요.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의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비서실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 미투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이고 이 다큐는 제작 초반부터 2차 가해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른바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을 인터뷰에 쓴 책을 바탕으로 제작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책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출간 당시에도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다큐 예고편에서도 책과 같은 취지의 주장들이 나온 건데요. 예고편 영상 아래에는 말하고 싶어도 2차 가해라는 공격에 말할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는 내용의 설명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화를 만든 김대현 감독이 지난달 영화 홍보차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 전 시장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시작을 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 시절에 1993년도에 이제 우조교 사건이라고 그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한국 페미니즘의 시작 지점에 나서셨던 그런 박원순이라는 분이 이렇게 퇴장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란이 큰데요. 박 전 시장 다큐 제작을 위해서 이제 후원금을 모았는데 그게 또 2억 원가량 모였다고 합니다. 네, 다큐 제작진은 지난달 7일 후원금 모금을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2억 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모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저희는 박원순을 믿는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는다. 후원 회원으로 함께해달라 이런 문구로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팬덤을 바탕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정치인 다큐가 제작되는 게 불리한 내용은 지우고 측근 인터뷰만을 편집해서 정치인을 미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큐 예고편에 나온 주장들과는 다르게요.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네, 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사건을 6개월간 조사한 국가인권위는요. 지난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다큐 논란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큐에서 인권위 결정을 제대로 조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왜곡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또 다큐를 통해서 왜곡된 내용이 전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권위의 결정뿐만 아니라 이 결정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구하는 유족의 소송에서도 명확하게 성희롱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밝혀졌는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일침을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돌잔치 2주 만에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서울대공원에서 돌잔치를 했던 이 시베리아 호랑이 3둥이 중에 둘째 파랑이가 전염병으로 폐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파랑이가 감염된 병은요.
범백이라고 불리는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인데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개체에 치명적인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파랑에게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2일부터였습니다. 동물원 측이 즉각 치료에 나섰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알려졌죠. 지난달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돌잔치까지 치렀었는데 정말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랑이를 포함한 시베리아 호랑이 3둥이는 지난해 4월에 태어나 지난달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당시 3둥이들이 소고기 케이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해서 파랑이의 폐사 소식은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베리아 호랑이 3둥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순수 혈통으로 알려졌는데요. 3둥이의 엄마 아빠 펜자와 로스토는 지난 2011년에 한국과 러시아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기증을 받았었고 노령에도 불구하고 약 9년 만에 번식에 성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돌잔치에서의 건강한 모습을 보였던 호랑이 3둥이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찻돌 케이크를 사랑이가 이렇게 소를 준 것처럼 넣어드렸네요. 먹는 거. 뭐 집어갔냐, 저거? 선물상자 집어간다. 9년 만에 다시 번식이 됐던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멸종위기 시베리아 호랑이의 종 보전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랑이의 형제들이죠. 다른 삼둥이들도 이 같은 전염병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걱정이 큽니다. 네, 파랑이의 자매인 사랑이와 해랑이 그리고 엄마인 펜자도 각각 범백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매 두 마리는 기력을 찾았지만 아직 사료는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서울대 공원 측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름 찾아 9m인데요.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네,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 모텔을 통째로 빌려 땅굴까지 판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 땅굴이 바로 일당이 모텔 건물 지하에 판 땅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 초까지 한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에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서 송유관, 매설 지점까지 땅굴을 팠다고 하는데요.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이게 길이가 무려 9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모텔을 통째로 빌릴 정도로 정말 범행이 아주 대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적발이 됐습니까? 사실 이렇게 좀 순조로워 보였던 이들의 범행은요. 국정원이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는요. 송유관 도착을 불과 30cm 앞둔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송유관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관계자 설명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총 8명이서 모텔을 통째로 임대한 후에 모텔 인근에 있는 송유관로까지 땅굴을 굴착을 하고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대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집안이 붕괴될 우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도유를 하다가 폭파하는 사건도 간간히 있거든요. 일당이요. 이 기름 훔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또 그렇게 알려졌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땅굴을 파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로 삽과 곡괭이를 이용했다고 하고요. 일당 중에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일했던 기술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송유관에 구멍을 내서 기름을 빼내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직원과 함께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직 직원은 과거에도 송유관 절도 범죄에 가담한 전력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당의 범행이 이제 빨리 발각되지 않았더라면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땅굴을 판 지점이요. 바로 국도 바로 그 아래였기 때문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지점은 자동차가 하루 평균 6만 6천여 대가 지나는 곳으로 자칫 집안 침하와 붕괴로 이어져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일당을 검거한 뒤에 유관기관의 협조로 땅굴을 팠던 곳은 원상 복구된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